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자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요. 그 말이 진짜더군요. 연애를 무려 8년이나 했는데도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저는 1년 만에 이혼녀가 되었죠. 부모님께는 늘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 꺼내다가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조심스레 글을 써봅니다. 제 남편은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한 학년 위 선배였습니다. 저는 원래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소위 스카이 대학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때 만난 사이죠. 그 사람은 학생부 활동도 하고 있었고 동기며 후배들까지 살뜰하게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편입 후 어려움을 겪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후배 사이로 의지하며 지내던 게 점점 오빠 동생이 되었고 그러다가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남자친구였고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은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는 과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시면서 부족함 없이 키워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지금은 식당이 규모도 꽤 커졌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직원들도 몇 명 두고 계실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신 상태였죠. 반면에 저희 시댁은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입니다. 아버님은 은행 지점장까지 하시다가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보석을 가공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며 큰 돈을 만지는 분이셨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랐고 공부면 공부, 피아노면 피아노, 정말 못하는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여유는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늘 아둥바둥 살아왔던 저는 매사에 날이 서 있기도 하고 모난 구석도 있었는데 남편은 언제나 둥글둥글하고 사람들에게도 늘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요. 제 사정을 아는 몇몇 친구들은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너 신분 상승하려고 선배 만나는 거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한테 기대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해. 아유, 좀 그렇다. 야, 그 오빠 같은 금수저는 원래 금수저끼리 만나기 마련이야. 왜 너를 만나겠니? 그냥 잠깐 이용하려는 거지. 그니까 너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 만나다가 끝내. 나중에 너만 상처받지 말고. 이런 질투 어린 시선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저를 생각해주는 거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모질고 아픈 말들 뿐이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지금 그 집안보다는 못하지만 나만 바라봐주는 어머니 있고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 취직도 했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곤 했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남자친구에게 심술을 부리거나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주위의 시선 때문에 도저히 부담돼서 못 만나겠다면서 말이죠. 그러면 남자친구는 항상 밝게 웃어주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주고 안아주더군요. 그 사람들 얘기 신경 쓰지 마.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진심이고 난 네가 정말 좋아. 그니까 나만 믿어. 다른 데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알았지?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마웠어요. 늘 불안하던 제 마음을 한결같이 안정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워낙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당시 남자친구이던 제 남편이
저희 엄마 식당에 놀러와 밥을 먹거나 바쁠 땐 일손을 돕기도 했어요. 반면에 제가 남편 집에 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 오빠는 우리 엄마 가게에 와서 맨날 일도 돕고 하는데 나는 집에 잘 안 데려가? 혹시 뭐 딴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식당에서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친한 누나들이 그러는데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 집에 자꾸 드나드는 거 아니래. 그럼 괜히 며느리 노릇하느라 고생만 한다던데? 한 번 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챙겨야 되잖아. 난 자기 그렇게 힘들게 할 생각 없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어? 내 마음 알지?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아,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겠구나. 별거 아닌 말일 수도 있었지만 저한텐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절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느낌이 정말 물씬 들었거든요. 그렇게 총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저의 30번째 생일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라면 제 인생은 행복 그 자체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시댁과의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가방은 내가 사서 맨다. 이게 생활 신조였을 정도로 남한테 의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게 설령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말이죠. 그래서 결혼 준비 역시 제 처지에 맞게 적당한 선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혼수를 남편은 신혼여행과 호텔 예식장을 맡기로 정확하게 분담을 했습니다. 저는 예식장도 그냥 평범하게 일반 예식장에서 하고 싶었지만 시댁 쪽에서 호텔을 강하게 밀어붙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에 겨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상황까지 되었죠. 문제는 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백수였어요. 다니던 직장을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시댁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지금 능력이 아직 부족하잖니. 다시 직장 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마. 뭐 지금도 해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부모한테 의지하고 그러면은 못 써. 사회 경험도 해보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들이 직접 느껴야 돼. 그러니까 우선 우리 집에서 좀 살다가 2년 뒤에 분가시켜 주마.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처음에는 이게 뭐지? 나보고 시댁에 들어와 시집살이를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나눴는데 남자친구는 그건 우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2년만 고생하고 분가해서 살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전 불편한 게 딱 싫은 스타일이라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지만 남자친구와 특히 성격 좋으신 시아버님이 시집살이 안 시킬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해서 그 말을 덜썩 믿고 합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두 남자만 믿으면 시어머님 한 명쯤은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게 생각보다 많은 혼수를 요구하시더군요.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거라 당연히 저희 방에 들어갈 가구 몇 개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온 집안 가구를 다 바꾸라는 시기였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그래도 사람 새로 들이는 일인데 집안 분위기 한번 싹 바꿔야 하지 않겠니? 한 5년 넘게 쓰니까 질리기도 하고 해서 니들 방에 들어가는 가구 말고 몇 개 더 사왔으면 싶은데. 네? 어떤 걸요? 일단 요새 새로 나온 TV가 그렇게 좋다며? 한 86인치 정도면 거실에 딱일 것 같고 냉장고도 이참에 좀 바꾸자.
도우미 아줌마가 장을 못 봐오는 건지 냉장고가 시들한 건지 요새 식재료들이 빨리 상하는 것 같더라. 최신식 냉장고 2대만 해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그래. 최고급 안마의자 하나 해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괜찮지? 너희 사정 뻔히 아니까 나도 예단까진 안 바라는데 어차피 같이 살 거 새집같이 꾸미고 살면 좋잖아. 그리고 2년 뒤에 우리가 몇 억짜리 아파트 해주는데 이 정도는 껌값 아니니? 그치?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뭐라 대꾸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면전에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흔쾌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민석 씨랑 상의해 볼게요 라고 둘러대고는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니가 진짜 남들처럼 아들 갖고 장사하려고 하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아기를 갖고 저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시는 분이면 거절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 눈빛은 순수 그 자체였어요. 정말 집에 3사람 들이는 게 너무 신나고 들떠서 이것저것 사고 싶고 또 어머님한테는 그게 그리 큰 돈도 아니니까 저한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겠죠. 하지만 TV만 해도 수백만 원이 넘는 그 혼수를 저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줄여봐도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만 수천만 원이 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오자마자 엄마와 상의를 했습니다. 엄마, 너무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난 정말 남자친구 집안 보고 결혼한 게 아닌데 자꾸 위축이 들어. 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왜 서연아, 무슨 일 있었어? 너 보고 뭐라고 했어? 아니, 혼수를 내가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난 아무리 많아도 1,000만 원 선에서 끝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내가 정말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맞나 싶어. 자그마치 3,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 엄마, 나 이 결혼 그냥 안 할까 봐. 그러자 엄마는 조용히 안방에 다녀오시더니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예, 그런 일 있었으면 엄마한테 진작 얘기를 하지. 설마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돼서 아무것도 안 도와줄 줄 알았어? 자, 이거 받아. 1억이야. 이걸로 혼수 3,000만 원 사고 나머지는 네가 가지고 있어. 내가 네 시집 보내려고 몇십 년 전부터 식당 하면서 악착같이 돈 벌어왔는데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서연이 넌 내 인생의 전부야. 우리 딸이 난 불행한 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당당하게 그 집 들어가서 살아. 엄마. 엄마는 제게 무려 1억이 든 통장을 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분명 이 돈은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면서 꼬깃꼬깃한 돈을 모아 제게 주신 돈이었을 겁니다. 그걸 받고 엄마의 주름진 손등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를 홀로 힘들게 키우시느라 저 2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거지를 하시고 반찬들을 날랐을까요? 그날 밤 엄마를 부여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전 엄마의 후원 덕분에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던 순간 양가 부모님께 인사라는 사회자의 멘트가 나올 때 저는 정말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온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제 결혼식을 보면서 뒤에서 한참을 울고 계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아마 일찍 아빠를 여의고 저만 바라보며 살던 세월이 30년. 엄마는 그 순간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저도 똑같았기에 식장에서도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잘 살게요. 사랑합니다. 전 엄마에게 이런 말을 남기며 꼭 보란 듯이 잘 살 거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정말 연애랑 다르더군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연애하는 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몇 번 식사도 하고 만난 적도 있었는데 같이 사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물론 남들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는 수고는 없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으니까요. 대신 묘한 자격지심에 시달려야 했죠. 결혼 당시에 저는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기업에서 해외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결국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직장 구하는 걸 포기하고 어머님이 차려준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해외를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밤낮이 바뀌어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야간에 일하고 아침에 들어와 자다가 오후 늦게야 출근하는 날들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식사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았고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틀간 휴가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넌 그깟 푼돈 얼마나 번다고 그 고생을 하니? 아유,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이직할 생각 없어? 아니면 아예 때려치든가. 어차피 민석이 수입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전 힘들고 고된 일이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일이었기에 어머니 말씀이 좋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도 제 일 해야죠. 오빠한테만 기대서 살 수도 없고 젊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 아이도 낳고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효도도 하고 애도 잘 키우려면 몸이 2개라도 부족해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최대한 어머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가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뭐가 언짢으셨는지 묘하게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아유, 그깟 돈 몇 푼 벌면서 꿈도 크다. 그저 우리 아들 닮은 손주 하나만 낳아주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은 다 내가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장 때려쳐. 400도 못 벌어오는 주제 시집살이 하기 싫어서 직장 다니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꼴랑 400이라뇨. 물론 시모 입장에서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한 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온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꼭 여자들은 애만 낳으라는 법이 있나요? 저도 애 좋아합니다. 저도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 낳고 싶죠. 당연히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말을 하니 기분이 상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연히 어머님이 회사 직원들과 엄마 식당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엄마가 허리가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하루 일을 도와주는 날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가 직원들을 이끌고 우르르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여기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사부인 얼굴도 좀 볼까 해서 왔다. 민석이한테 들어보니 너 오늘 여기 와 있을 거라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왔지. 아, 네.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우선 여기에 앉으세요.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시모와 그 직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인사해. 우리 회사 직원들. 여기는 내 며느리. 여기가 우리 사돈댁 가게야. 마침 근처 현장에 왔다가 사돈 매상이나 올려드리려고 왔지. 여긴 뭐가 맛있니? 그렇게 말씀하시곤 어머님은 식당에 있는 거의 모든 메뉴를 하나씩 다 시키셨어요. 저는 주문을 받고 주방 이모랑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 만드시고 다시 다른 손님 계산을 했다가 테이블을 치웠다가 음식을 서빙하기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 테이블 식사가 끝날 때쯤이 되자 손님이 좀 빠지고 숨 쉴 틈이 생기더군요.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와 일행들은 계산대 앞으로 향했고 제가 계산을 준비하자 저희 엄마가 저를 말리며
어머님께 그냥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사부인, 제가 진작에 대접했어야 하는데 딸아이만 맡겨놓고 정신이 없었네요. 계산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다음엔 제가 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드릴게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는데 당연히 돈은 내야죠. 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나저나 얼마를 드려야 되지? 메뉴판을 두리번거리던 시어머니는 이내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어머니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사부인, 맛있는 밥 잘 먹었어요. 된장찌개가 진짜 예술이네, 예술.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오늘 먹어본 된장찌개가 최고였어요, 진짜. 거스름돈 안 주셔도 되니까 남은 돈은 팁이에요, 팁. 그걸로 옷 좀 사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몸빼 바지가 뭐예요? 아무리 이런 데서 장사를 해도 가끔씩은 좋은 옷도 입고 해야 또 사람 사는 기분 나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잔뜩 비위를 상하게 하고서는 엄마를 뿌리친 채 직원들과 도망치듯 나가버리시더군요. 12만 원어치 밥을 먹고 100만 원을 내는 시어머니. 누군가는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군요. 꼭 부자가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 같았달까요? 정당하게 일해서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고 계신 분께 굳이 그렇게 모욕스러운 말까지 해가면서 그 큰 돈을 찔러줘야 했나 싶어서요. 엄마는 제게 그 돈을 돌려주며 시어머니한테 다시 갖다 드려. 이걸 내가 어떻게 받니? 그러셨지만 저는 홧김에 그냥 엄마한테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분한테 팁이라면서 모욕감을 주며 나가는 게 과연 사부인이라는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아마 이 시모는 내가 오늘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러 온 걸 알고서는 네 시엠이 밖에서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 핑계로 저희 식당에 온 걸로 보였어요. 받아 엄마. 어차피 어머님 돈 많아서 이 정도는 돈으로 치지도 않아. 어머니 말대로 간만에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이나 한 벌 사자. 그리고 나랑 데이트도 하고. 어차피 예약 손님 거의 다 왔다 갔으니까 나머지는 아줌마들이 하셔도 되잖아. 저는 그렇게 엄마를 끌고 억지로 백화점으로 향했고 평소라면 쳐다도 보지 못했을 몇십만 원짜리 블라우스에 치마까지 사들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거였어요. 차라리 그때 그 돈을 돌려줬더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얼마 뒤 저희 집 도우미 아주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필 오른팔이 골절돼서 한동안 깁스를 해야 하는 처지였고 저희 집에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이었죠. 어머님은 요리에 영 소질이 없으신 분이셨고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늘 엄마가 해준 밥만 먹고 자라다 보니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라면이 전부였죠. 그래도 한 집안의 며느리니까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처음 일주일 정도는 요리책도 보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입맛도 남편의 입맛에도 영 별로였나 보더라고요. 아가, 있잖아.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 텐데 괜히 고생하며 음식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좀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구나. 근데 다음부터는 차라리 사 먹자꾸나. 차라리 이 음식할 시간에 좀 집에서 쉬어. 절대 음식이 안 맞아서가 아니다. 아버님은 분명 표정에는 맛이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시모라는 여자가 그새를 못 참고 참견을 하더군요. 여보, 아무리 새아가를 이뻐한다지만
맛 없으면 맛없다고 하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애 버릇 나빠지게. 아니 서연아, 이게 된장찌개니 소금물이니? 내가 눈 감고 끓여도 너보다는 잘 끓이겠다. 너는 너네 엄마가 식당 하면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아유 여보 그만해. 물 좀 섞으면 먹을만 해. 왜 애를 그렇게 잡고 있어? 그래 엄마 말이 좀 심하다. 그만 좀 해. 그렇게 시댁 남자들이 뜯어 말렸지만 시모는 더욱 막무가내더군요. 그러게 내가 직장 때려치라고 했지. 넌 며느리 역할 안 할 거야? 이게 아주 날로 먹으려고 하네. 나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어. 지금 이걸 밥상이라고 차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요. 시모는 지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고 덕분에 주방 바닥은 된장찌개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에이 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 쏟아진 된장찌개를 걸레로 닦아야만 했어요. 빡빡 닦어. 냉장고 밑으로도 스며들어갔잖아. 이제는 걸레질도 못하니?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지혜미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원. 전 바닥을 닦는 도중 우리 엄마 얘기가 나온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쌍한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들고 있던 걸레를 시모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닦으세요. 뭐라고? 어머님이 찌개 엉망으로 했으니 직접 닦으시라고요. 아니 인연이 미쳤나? 지금 내가 누군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잘 알죠.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며느리를 못 잡아서 안달인 시어머니. 성격은 얼마나 거지 같은지 한번 화가 나면 본인 화도 컨트롤 못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 천방지축 시어머니. 더 읊어볼까요? 야, 너 말 다 했어? 이 시애미한테 거지 같다고?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본인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까지 거론하면서 막말하면서 저는 못하라는 법 있어요? 저도 성격 있는 여자라고요. 그러자 방에 들어갔던 시부와 남편이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듣더니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말리지 않았다면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뜯어 말리자 "인연 너 두고 봐. 가만 안 둬?" 라고 하고는 뒷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마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그날 밤은 열받아서 잠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한번 끌려나가는 척을 하니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요즘 계속 음식을 사 먹었더니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영 입맛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사부인 그때 보니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 사부인도 가족이고 사부인한테도 우리가 가족인데 음식 좀 해달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되니? 네? 갑자기요? 엄마도 요즘 식당 일 바쁘세요. 한번 여쭤는 볼게요. 그렇게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는 아니 그러지 말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일 좀 하시라고 하면 안 돼? 식당 일 하시다가 아침 저녁만 차려주고 가시면 되잖아. 아주 막 괜찮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말이야. 가게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2배 더 쳐드린다고 하면 되잖아. 적은가? 한 3배 정도는 드려야 되나?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식모 아니에요. 어? 저희 엄마 요리 잘하시는 것도 맞고 식당 하시는 것도 맞는데 남의 집, 그것도 저희 집 수발 들면서 돈 버실 분 아니라고요.
요리는 제가 엄마한테 배우든 학원을 다니든 할 테니까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정 안 되면 다른 아줌마라도 구해볼게요. 아니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 난 그냥 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 네 아버님이랑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 우리 입맛 맞출 만한 아줌마가 어딨다고. 한번 얘기해 본 걸 가지고 참 너도 사람 민망하게 만든다.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니?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저를 데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이해하라며 다독이더군요. 여보, 엄마가 워낙 좀 별나시잖아.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일 거야.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안절부절하는 남편에게 차마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알았다고 끄덕이고는 그 일을 그렇게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회사 사정상 급히 일주일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고 만 거였죠.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저는 주방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시댁 주방에 저희 엄마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앞치마를 두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순간 화가 나기도 해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해? 그러자 제 소리를 듣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유, 깜짝이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원래 내일이나 모레 오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그것도 저런 차림으로요. 아유,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때 눈치를 보던 저희 엄마가 슬쩍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사돈,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유,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자, 이거.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 더 넣었으니까 택시 타고 가세요. 밖에 추워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두둑한 봉투 하나를 내밀고 있었고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그제야 정확히 알겠더군요. 저는 그 순간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그 자리에서 패대기를 쳐버렸죠. 이 시모라는 인간은 제가 출장 간 사이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당분간 시댁 주방을 봐달라고 했던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 제가 혹시라도 시집살이를 당할까봐 제게 말도 못하고 아침 저녁에 와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밥상을 차려줬던 거였어요. 우리 딸이 혹시라도 미움받을까봐 걱정이었던 엄마는 본인 몸도 힘들면서 제 딸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단의 원인은 모두 시모라는 여자한테 있었기에 저는 다시 한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식모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가 왜 당신 밥상을 차려야 돼? 우리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와서 돈 받고 음식을 해야 돼?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 저는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렇게 실랑이 하니 놀란 엄마가 저에게 달려들어 저를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아유, 얘가 왜 이래? 그만해, 그만. 돈 받고 음식하는 게 뭐 대수라고. 오히려 내가 감사한 일이지. 사돈한테 식사 대접도 할 수 있고 돈도 벌고. 엄마 진심이야? 미쳤어? 엄마가 아랫사람이야? 왜 돈을 받고 음식을 하냐고. 식당 일 하는 걸로 모자라? 그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내 시댁까지 그러는 거야? 나보고 당당하게 살라며. 매사에 주눅 들지 말라며. 근데 엄마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 내 엄마가 시댁에서 식모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 이러는 거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자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 모두 다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뜯긴 머리 매무새를 만지면서 버럭 화를 내셨어요. 이래서 없이 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 좋다 해서 받아주긴 했다만 너 아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하여튼 식당이나 하는 천것들하고 사돈 맺는 게 아니었는데. 그 여자는 저희 엄마 앞에서 천것들이라고 말을 하며 사람을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큰 폭탄 선언을 하게 되었죠. 그래. 없이 산 저는 이제 빠져드릴게. 저도 자존심 상해서 더는 안 되겠어요. 저 이혼할게요. 그 사람 퇴근하면 전해주세요. 서류는 제가 준비해서 보내겠다고. 남들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는데요. 복 걷어찼다고 할 것도 아는데요. 그래도 전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저 그냥 제 수준에 맞는 평범한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랍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 때문에 이 집안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돈으로 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아마 곧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꼴 좋네요. 재미 때문에 자식 이혼당하게 생겨서. 그 말만 남기고 엄마 손을 붙든 채 시댁에서 그대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엄마는 오는 내내 그리고 친정에 도착해서까지도 제 등짝을 때리면서 울먹이셨죠. 아이고, 어쩌자고 그러고 나와, 어쩌자고. 너 엄마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런 집에 시집 갔으면 복인 줄 알고 잘 살 것이지. 난 그렇게 못 살아, 엄마. 그렇게 거지같이 못 살아. 내 스스로가 너무 거지 같고 한심해서 그 집에 더는 못 살아.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안 돌아갈 거야. 절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저 제 방문을 사이에 두고 울먹이는 남편과 이제 더 이상 눈물조차 나지 않는 제가 삭막한 대화를 나눌 뿐이었죠. 여보,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와서 얘기하자.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엄마랑 사는 게 힘들면 분가하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싫어. 난 그런 게 싫어. 애초에 이 결혼 하지 말았어야 해. 분가할래도 우리 능력으로 지금 할 수 있어? 난 당신도 너네 엄마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왜 나 출장 가 있는 동안 우리 엄마 식모살이 하고 있다고 말 안 했어? 적어도 장모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없을 때 당신이 뜯어 말렸어야지.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날 결국 저는 제 방문을 열지 않았고 남편은 몇 시간을 울먹이다가 겨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이고요. 남편은 계속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저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쉽게 허락해 주질 않네요. 변호사도 남편한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어서 남편이 계속 거부하면 이혼이 장기간으로 갈 수 있다고 하고요. 물론 요즘은 취직 대신 취집도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싫습니다. 제 능력 이상의 것을 갖고 싶지도 않고 누리고 싶지도 않아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 엄마를 저희 시댁 부엌에 세웠다는 사실이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능력이 됐다면 엄마는 그 주방에 그렇게 서 계시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굽신거리지도 않으셨을 테니까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스스로 주눅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갈 자신이 없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죠. 제가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불행은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 하던 사업도 접었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저와의 이별의 아픔을 쉽게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 번은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뭐라고 왔냐고요? 서연아, 이렇게 막장으로 가지 말고 이제 우리 화해하면 어떻겠니? 지금 민석이 우리 아들 다 죽게 생겼다. 하던 사업도 접고 매일같이 집에서 술 퍼먹고 나한테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난리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네가 원한다면 바로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 구해줄 테니 분가해서 둘이 살도록 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차게 거절했어요. 사람은 잠시 변할 수 있어도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런 집안 밑에서 평생을 며느리로 산다면 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제 수준에 맞는 사람과 만나 우리 엄마를 모시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엠이라는 분한테 이 사연을 듣던 안 듣던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여사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도 사람이고 배경 안 좋은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 많은 돈 어차피 죽으면 당신도 이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인생 똑바로 사시고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감사합니다.